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폭락했던 국내 주식시장,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국내 주식시장 굉장히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오를 수 있나?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국제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국내 최대 산업이죠. 반도체. 수요는 상당히 탄탄하게 있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좀 진단해 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현대차 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시는 노건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건창입니다. 이렇게 선대인 TV에 나와서 또 이런 좋은 주제로 이렇게 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소는 지난해 말에 그 4대 전방산업 수혜주 특강 때 또 한번 모셨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참 되게 인상 깊었고 도움 많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일시적으로 좀 났는데 코로나 사태 오면서 와장창 깨져갖고 좀 이제 달라졌습니다. 좀 더 빠졌으면 오를 때 V자였는데 저희는 또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1분기, 2분기도 좀 더 쪼커 나올 줄 알았는데 반도체 소재나 칩 메이커들은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도 빠지긴 했지만 덜 빠지다 보니까 이번 장의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장의 주제는 거의 청산 가치까지 빠졌던 기업들이 되게 전통 산업이랑 이런 쪽에서 많았는데 오를 때는 그런 기업들이 2배 이상 오르고 저희는 조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재미없네라는 소리도 듣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탄탄한 산업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아직은 덜 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또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게 이른바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갑자기 올스톱되면서 이걸 이제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이제 각종 채권 금리부터 해서 주가 폭락 이런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살다 마이너스 유가까지 정말 진기한 경험들을 많이 한 그런 사태였습니다. 어쨌거나 그 파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완화된 느낌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세계 실물 경제 어디까지 와 있고 또 금융시장 특히 그 중에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있고요. 1분기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 이슈인 줄 알았는데 4월부터 보니까 전 세계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랑 중국이야 역시 생산 국가라고 하면 이제 소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침체를 보이기 때문에 올해 사실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고 더불어서 이제 다시 매장의 문을 열고 그런 걸 하지만 2분기, 3분기에 얼마나 가파르게 GDP가 마이너스 성장할지는 봐야 되고 특히 최근에 몇몇 기업들은 하반기 전망은 안 하고요. 연간 실적 전망은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왔고 2분기만 보고 그다음 하반기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정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맞죠.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실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 좀 유동성 랠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사실 작년에 S&P도 미국만 좋았습니다. 한국 증시도 보면 박스권이 좀 레벨 다운 상태에서 좀 제대로 헤매고 있었거든요. 계속 좀 지지부진했죠. 근데 그 미국도 저렇게까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냐? 항상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에도 그랬지만 미국의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냐 아니면 버블이냐 그거 논쟁을 마야 할 정도로 자기들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움직임 배경에는 역시 부채를 통한 10년 성장 그런 식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만 이제 어떻게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 났을 때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사율을 가지고만 얘기를 했어요. 치사율? 그래서 메르스는 40%고
사스는 10%고 네. 코로나는 뭐 1% 내일 거다. 왜냐하면 네. 그때 우한은 좀 특수한 경우였고 네. 중국 우한 제외하고 즉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뭐 1%대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시사율이 낮으니까 네. 뭐 너무 겁먹지 말자 해가지고 또 미국도 안 빠지고 그러길래 야 그래 그럼 우리 별로 신경 쓰지 말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진 거죠. 시사율이 낮다는 거는 네. 그만큼 전염성이 높다는 거죠. 음. 시사율이 높으면 뻗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확산이 안 됩니다. 네, 즉 네. 메인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전염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염력과 치사율은 사실 약간 반비례 관계잖아요. 네, 무조건 반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물론 향후에는 치사율과 전염성이 높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 10일간 무증상이 나왔다가 걸리면 바로 사망. 예를 들면. 근데 이번 코로나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치사율이 낮으니까 네. 뭐 걱정은 안 했는데 그 이상의 전염성이 이제 팬데믹이 된 거고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랑은 완전히 좀 그때는 좀 국소적인 네. 어떻게 특정 아시아 지역에 좀 국한된 그런 전염병이었다면 지금은 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은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게 미국의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 시장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역대급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준 의장도 거의 뭐 좀 하수인처럼 많이 그러니까요. 컨트롤을 하면서 네. 팔비트로 가면서. 네, 너 다 구해봐.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던 일본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했던 액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국채 매입하고 그만큼 돈을 무한대로 풀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리만 사태 때 은행 네. 몇 개 없애면서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라는 그런 집도법을 배웠죠. 네. 그래서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 양적 완화할 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불안불안. 그러니까 워낙 그때 처음 꺼내 쓰는 예, 수단이었으니까.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일본에서 가르쳐줬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집도법, 회사채를 산다거나 아니면 일본 뭐 뱅크 오브 저펜 같은 경우에는 ETF도 삽니다. 주식도 네, 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주식도 살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그러니까 연준은 무제한으로 뭐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식의 신뢰를 좀 준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후유증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제 이 친구가 뭔가 걱정은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 블랙스완이 코로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게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버블을 만든 거에 대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네. 이번 내만 안 터지면 돼였지. 수고는 돌리고는 있었거든요. 저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겠다. 예. 이런 이제 경고나 또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예. 많았죠, 사실. 예. 근데 이제 블랙스완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였고 그러면서 이 정도에서 하면서 연쇄작용이 나는 거죠. 그게 네. 유가,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네. 앞으로 뭐 상당히 많은 한계 기업들이 이제 또 도산하는 뭐 네. 그런 식의 사실은 겁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달러 빼고 다 팔았던 게 우리 몇 달 전에 경험했던 미국 국채부터 해서 국채금리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뭘 팔 때 제일 안전한 걸 팔아야지 덜 손해보고 팝니다. 네, 네. 위험한 자산은 팔 때 마이너스 한 3, 40%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네.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안전자산은 1%, 2% 손해보고 파니까 네. 미국 국채까지 올랐던 거고 그때는 이제 공포가 생기는 거죠. 네. 공포라는 거는 야, 내 몸 뜯어보니까 다 암 전이돼 있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 이제 죽는구나. 네.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이제 아주 유명한 집도를 잘하는 연준이 나타났죠. 네. 나 한번 믿어봐. 근데 양적 완화 가지고 되겠어? 네. 금리 뭐 제로 금리 갑작스럽게 낮추고.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역시 뭐 먹어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네. 수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네. 팍팍팍 잘랐죠. 네. 절제 잘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정도면 확실히 살아났어. 얘 요즘 우슬이 어느 시대인데 네. 설마 죽겠어. 아무리 암이 전이 돼도 다 살 수 있어. 요즘 네. 의사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심리까지 좀 온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다만 이제 또 암이 우리가 몰랐던 부위, 정말 고치기 힘든 부위에서 또 암이 전이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네. 그래, 너 건강해 하는데 워낙
십몇 년 동안 저금리에 레버리지로 활용한 환자라서 체력이 좋지는 않아요. 항암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나 다 나았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뭐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런 국면이 이제 뭐 6월 말이든 9월이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흔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딱 보니까 온 기관에 암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넌 저 사람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뭐 온갖 수술기구 다 들고 가지고 다 절제하고 다 치료하고 보니까 살아날 것 같다 하는데 이제 엄청난 또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하는 그런 약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질적 완화, 해사체를 매입한다거나, 근데 부실한 해사체까지 사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사체를 매입한다거나 또 기대감으로 만병통치약이 또 나온다. 그게 이제 연준이 주식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과잉 공급된 거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고객을 만나보면 난 이번에 안 살 거야, 안 속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만나보면 내가 좀 잘못 봤나? 그런 분들도 좀 생겨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분들이 한 명씩 생깁니다. 이제 못 버티고 삽니다, 못 버티고. 분명히 뭐 이렇게 주장도 많이 했죠. 우리가 리만 사태도 그렇고 과거의 IMF도 그렇고 고점 대비 50%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를 이제 고점을 2250을 보면 1100까지 빠지는 거고 작년 1년은 저희도 좀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으니까 2018년을 만약에 고점으로 보면 2500이니까 한 1250 정도가 저점이 되는 거지만 1430에서 찍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더 빠져라 아니야 WDB일 거야. 아래 저점은 더 지하실이 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닥 밑에 지하 1층이 있다. 예, 그런 분들까지 이제 내가 생각 잘못했다. 그래, 내가 좀 잘못 봤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항상 유연합니다. 본인이 잘못되면 처음에 고집을 상당히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힘드니까, 그래, 좀 이럴 때 살짝 바꾸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좀 스탠스를 바꾸는 하여튼 전략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도 못 견디고 지금 다시 이제 지금이라도 사는 분들이 있는 거 보고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한 1400대 후반부터는 좀 많이 샀거든요, 사실. 훌륭하신데요? 제가 봤던 거는 막 하루에 10%씩 막 폭락하는 이런 흐름이 그래도 좀 멈추고 뭐 반등도 좀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공포지수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부르지만 이제 이른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그게 이제 뭐 고점 찍고 많이 이제 좀 안정화됐을 직후에 이 정도면 모르겠다. 한번 그래도 분할해서 한번 사보자 했는데 하여튼 이제 뭐 계속 뭐 그 이후로 계속 올라져서 그때 이후로 샀던 건 사실 저는 되게 좋은 편인데.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계속 우려가 들었던 건 이거 이러다가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물 경제가 여전히 나빠지고 있고 특히 뭐 우리는 이게 내수가 그렇게 비중이 큰 나라가 아니라 어쨌거나 수출 중심의 나라고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이 저렇게 계속 사태가 안 좋고 실물 경제가 여전히 나빠지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는 걸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야? 계속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데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열심히 사놔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뭐 코스피가 1900을 뭐 이미 훌쩍 넘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반등하더라도 뭐 한 1800까지는 반등할 거야. 뭐 이러다가 이제 1900 올라오니까 1900까지 좀 반등하고 말 거야. 이랬는데 이거 그러면 더 높게 잡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아직은 뭐 이 이상은 좀 가기 힘든 어떤 선이 있는 건지. 사실 뭐 지수를 예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가매도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얼마나 갈지는 지금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뭐 사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 상단이 좀 열려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50이면 바로 2250을 간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들 망창 생기고 국가별 재정 엄청나게 또 안 좋을 거고 특히 한국이야 그래도 생산 제조업도 많지만
관광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업 이런 거로 먹고 사는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갈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네. 뭐 그리고 또 항공사 부도 날 거고 그런 거 이제 정부가 이제 국유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근데 원위치 된다? 아니 아무리 유동성 강세지만 네. 실물이 이렇게 나쁜데 지수로서 그때 지수로 빼가는 거는 아무리 이제 시장에는 항상 다양한 변명과 구실이 있습니다. 그래 올해 실적은 원오프야. 전염병이 만든 일시적인 걸 가지고 왜 세계 경제를 우리가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원오프가 아닌 산업도 많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한 몇 년간은 제가 봐도 여행업 같은 경우, 숙박업 같은 경우, 특히 명품을 많이 구매했던 중국인들이 이제 명품 구매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학 누가 많이 가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서베이에 보면 주재원을 과거에 유럽, 미국은 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다 안 간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포스트 코로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수는 포스트 코로나 전으로 간다. 그거는 정말 저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언젠가 가긴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지금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풀었던 그 공매도 금지도 다시 회복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리고 연준도 이 정도 유동성을 해소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제 밑장 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런 징후도 일부 보이긴 밑장 빼기라는 건 어떤? 한마디로 해서 풀었던 유동성을 이제 해소하는 거죠. 해소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예전 지수로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250에서 10% 빠지면 20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0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다. 예, 네. 예. 오케이. 오히려 있던 주식도 파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그리고 이제 그래?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할 줄 알고 막 도와줬더만 나보다 돈이 더 많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건수 찾아서 그래서 저는 2000부터는 조심하는 게 맞고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다만 이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뭔가 좀 그래도 더 많은 뭐 별로 풀어줄 건 없어요 이제는 더 보여줄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실 기업까지 다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도 그랬지만 항상 부실 기업들을 구원할 때는 그 기존 주주들이 좀 피해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감자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버블이 많은 기업을 투자한 주주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시장 청소를 이런 기회에 또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냥 무상으로 도와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 지분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그 주식을 뭐 전략적 투자가한테 정부가 팔아야죠. 정부도 프라핏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또 재원도 그러니까. 세수도 좀 충족시켜야 되고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실한 기업들이 주가가 안 망할 수 있다는 안 죽었어 하면서 반등했지만 이제는 살았을 때 너 책임도 있으니 너도 좀 책임을 져라. 그 말은 기존 주주 가치에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이번 반등에 좀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같이 실적은 좋고 뭐 도와줄 것도 별 필요 없고 오히려 환율 때문에 1분기 실적은 표정 관리했던 서프라이즈 나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뭐 앞에 더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조금 있어서요. 아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코로나 사태가 그냥 예를 들면 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일시적으로 잠깐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세계의 뭐 어떤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또 그리고 각종 경제 구조, 질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지금 많이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잖아요.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해외 여행이 과거처럼 그렇게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EU 같은데 이런데 대응하는 거 보면 저는 EU라는 덩어리를 가지고 막 하더니 이번에 대응하는 거 보니까 각 나라별로 다 차단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EU라는 거대한 실험이 뭐 계속 지속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또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한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택트라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뭐 원격 근무 또 재택 근무 뭐 우리 같으면 지금
아이들 계약도 온라인으로 먼저 계약했잖아요. 정말 살다 뭐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일정 다 돌아갈 것 같고 또 어떤 건 지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 뭐 투자 이전에 어떤 국내의 어떤 여러 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의 지속성 측면에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산업별로 또는 뭐 저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했던 세계화, 개방화를 상당히 좀 이축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북극 빙하가 녹으면 어느 시점에 보면 엄청 춥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온도는 제자리 찾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이 지구의 자정 능력이다.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온실가스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상당 부분은 상당 기간은 좀 폐쇄적인 사회로 갈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했던 경험을 또 기억이 가득한데 강력한데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하는 방법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언택트도 있는 거고 뭐 비대면으로 그리고 사실 대면하면 좋은데 대면이 또 이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직접 만나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시간 비용, 이동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대면은 좀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는 비대면도 한 축이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과거에 100%가 다 대면이었다면 이제는 뭐 한 40%는 좀 너무 그렇지만 한 30% 정도는 비대면으로 갈 가능성도 크고 또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비행기 좌석은 아마 비즈니스 좌석이 제일 먼저 찰 거라고. 그래서 비행기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코노미에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예, 이코노미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빼곡히 사람을 붙여가지고 특히 LCC 보면 뭐 좌석수 엄청 거의 벌써듯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돈이 들더 여행을 안 가거나 아니면 벌어서 비즈니스 좌석을 사거나 아마 그런 식의 뭐 조그만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변화들이 그리고 이게 사람이 죽는 경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1년 뒤에 바로 까먹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저는 지속될 거고 그러면서 도시화, 대도시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도시 중심으로 되었던 게 원격으로 한다면 솔직히 도시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근교에 떨어진 데서 살아도 되고 중간 도시들이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중간 도시들이 대도시가 또 빨리 가려면 또 고속 이동 수단도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상업용 부동산 또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재택근무 많이 하면 굳이 좋은 부동산 살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높이 지을 필요도 없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그다음에 경제성 때문에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겁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경제도 또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위워크랑 뭐 우리 우버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우리 에어비앤비도 그렇지만 그런 게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물론 좋은 플랫폼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유 플랫폼 또는 뭐 공유 경제라는 게 오히려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유 경제도 전통과 미래라고 보면 전통도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인지할 거고 물론 공유 경제가 이제 앞으로 가려면 제 개인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돼서 기사는 없어요, 드라이버는. 근데 이제 탈 때마다 캐빈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살균을 하는 거죠. 각각의 승객들을.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이제 옵션 중에 중요 옵션이 지금까지 뭐 인포테인먼트였다면 앞으로는 살균하는 기능. 딱 타자마자 우리 클린룸 들어가듯이 삑 돌면서 깨끗하게 무결점 딱 하면 승차.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진짜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그러면 프리미엄 주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원격으로 다 해서 이 사람 안전한 사람만 뭐 무결점인 사람만 이제 출입시키거나 그래서 입출입 시스템 이런 데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겠네요. 그것도 뭐 결국은 언택트지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인권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스캐닝 딱 해가지고 이분이 안전한지 안 한지 보고 이제 들어가게 통과시켜주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런 거를 통해서 잡았다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를 잡을 때 이제 센스 타임의 안면 인식 기술을
그 안면인식 글래스를 장착한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 높은 사람 잡아내요. 38도 넘으면 멈춰 보여. 그래가지고 히스토리를 딱 봐요. 어디서 왔고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 사회도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데 물어볼 겁니다. 안전한 게 좋냐, 그 다음에 인권이 좋냐 하면 안전한 거를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제가 참고하는 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왜 그 사이트에 뭐 어떤 분이 쓴 글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번 경험이 그 전통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좀 퇴행시킬 수도 있다. 중앙정부 또는 권력의 어떤 통제 이런 것에 이제 자유를 일정하게 양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테러리즘이 엄청 퍼지면 개인의 자유를 좀 우리가 다 뭐 좀 포기하고 뭐 신체 검사 같은 것도 우리 공항에서 그죠? 엑스레이 스캐닝 하는 것듯이 뭐 그런 거는 서로 이제 좀 서로 용인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번 팬데믹은 좀 나쁘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또 그걸 사회적으로 그 정도는 그 정도 불편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을 간용하는 네, 그렇게 세상이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30년대 대공황은 사실 이제 끝나고 나서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각국이 뭐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보호무역을 했던 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전쟁이 있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좀 더 이제 이 각국이 교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와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세계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강화되었는데 이번 충격은 그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 거꾸로 돌리는 측면이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세계화 개방화에 또 문제점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부가 너무 선진국 위주로 또 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돌림 작용도 하면서 어쨌든 지구의 자정 능력, 그 지구라는 게 꼭 제가 물질적인 피지컬한 지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유니버스 관점에서 좀 지구의 자정 능력 중에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한번 너무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경고로 자연의 경고. 자연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보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국에 꼭 제조업 기반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교 우위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을 사다 쓰면 되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딱 걸려보니까 뭐 한국은 사실 뭐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뭐 마스크부터 소독제까지 우리는 뭐 사실은 크게 뭐 어려움 없이 다 어쨌거나 초기에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뭐 어려움 없이 다 구했는데 미국 같은 나라 뭐 면봉 갑자기 없어서 뭐 마스크 없어서 뭐 방호복도 없어서 방호복을 무슨 자동차 업체들한테 생산하라고 막 국가 뭐 물자 자원 동원령 같은 죽어 있던 법률까지 살려서 막 하고 하던데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이게 그 우리가 막 고부가 가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서비스를 되게 강조했는데 야 한편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또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사실 대학교 때 제일 저희 했던 경영 정책이라는 수업 들을 때 제일 감동적으로 읽은 게 일본 모 작가가 쓴 거지만 제조업은 영원하다는 책. 제조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느낀 거는 가성비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든 세계 공장을 활용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특히 3M이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공장은 중국에 있고 미국에는 마스크가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령 가성비 면에서 떨어지더라도 이제 각국이 자국에 필요한 공장을 최소한 뭐 가지려고 할 거고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2019년에 가장 뜨거웠다면 이제 2라운드가 곧 시작된다. 2021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과 나머지의 싸움으로 뭐 최근에 소송 뭐 국가 배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지금과는 다르게 좀 냉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서 뭐 중국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지멘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중국의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좀 공장을 네. 철수시켜서 다시 독일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좀 가성비는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국가의 생산 서플라이 체인을 좀 구축하자고 하고 일본도 보면 인센티브를 과거부터 좀 주긴 했지만 외국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 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세제 네, 네. 혜택부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더 아베 특히 정권에서 특히 더 강하게 중국의 공장들 일본으로 다시 돌려라. 네. 뭐 그런 식의 좀 그런 흐름들이 많아지면 뭐 이게 뭐 가성비 관점도 있지만 무역 분쟁과 함께 내년에 중국에서 사실을 공장들이 떠나면 사실 동간에 가보면 뭐 장난감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많은 기업들이 공장이 떠나면 중국의 그런 중국 경제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새로운 블랙스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역발상이 항상 왜냐하면 남들이 다 컨센서스 될 때는 별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도 아마 그런 역발상을 접근한 사람들이 IMF 때도 돈을 벌었고 네. 니만 사태 때 남유럽 위기 때도 다 돈을 버는 그런 돈 번 사람들이 맨날 그때 벌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분들이 스마트 머니처럼 이번에 들어온 거고 네. 저는 이번에는 이기는 동학 개미 운동이 될 것 같고요. 승리하는. 네,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만 한다. 예, 네. 좋은 기업을.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은 이제 다 회복됐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코로나도 사라졌는데 왜 주식은 맨날 빠질까? 보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관계가 나빠지면서 네. 뭐 국가별로 소송전이 벌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의 논리가 좀 약간 좀 너무 좀 한쪽을 치우쳤는 것 같은데 이제 박수 치는 애들이 많죠. 그래 너 말 맞다. 그런 식의 좀 국가별 즉 세계화 개방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국 중심주의로 간다면 네. 세계 경제 자체가 교육 자체가 상당히 이축되고 그리고 그래 2022년 우리 국가 경제에서 버리고 갈래.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전까지는 올 한 해는 왜냐하면 사람도 죽었던 작년도 있는데 작년보단 낫지 않냐 그렇게 국가별로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는 정말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예를 들면 재선도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면 더 이상 본인도 목적은 달성했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년도는 이제 본인이 원했던 중국의 뭐 미국 특히 탑 레벨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던 불만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우군도 생겼고 그래서 또 이제는 유럽이라는 강력한 또 뭐 오세아니아도 그럴 거고 남미도 그럴 거고 분명히 이제 중국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올해는 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 기저효과로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좀 포기합시다 하면서 살면 내년의 주식시장은 저는 상당히 비관적인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오히려 그렇게 내년이 보고 있어요. 더 비관적일 수도 예, 있다. 예. 그래서 3분기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것만은 주가는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4분기부터는 완화됐을 거고, 그다음에 재선이 끝나면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더 어둡겠네, 생각보다 어둡겠네 하면 그때부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는 2021년이 좀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건 거꾸로 지금 어쨌거나 충격을 줄인다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다시 막 돈을 풀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그래서 혹자는 뭐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 반영으로 다시 이제 주가가 주춤할 수 있지만 뭐 코로나 사태가 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극복이 된다면 풀려 있는 유동성의 힘으로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효과가 지금 나온 거죠. 당겨서 예, 지금 이미 앞당겨진 거고 그때 되면 풀린 유동성을 좀 해소하려는 오히려 해소해야 예, 국가별로도 해소 그리고 지금 뭐 이미 풀리기 전에 유럽 국가 다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네. 풀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더 깎아준다고 됩니까? 거기다가 부실한 기업들까지 다 살려준다? 네. 묻어가는 기업들까지 살려준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거를 구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히려 한계 기업들은 조심해야죠, 지금부터. 네. 반등해서 차익 실현했다면 당분간은 그런 기업 안 가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이제 맥락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뭐 이른바 흔히 말하는 세계화 그러면서 이제 국제 분업 구조들이 굉장히 이제 뭐 확산이 돼서 그 흔히 말하는 오프쇼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이제 생산 기지들 만들고 뭐 또 판매 브랜치들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 각국에 좀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유 경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가 일정하게 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처럼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되면서 인건비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면서 사실 리쇼링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왜 자국 국가들로 돌아가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자국으로 오는 거는 네. 10년간 세금 면제.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네. 스마트 팩토리도 뭐 IT 회사들도 그렇지만 그 머신 하는 회사들도 엄청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최근에 네. 로봇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공장 자동화, 무이나 이런 거는 주로 소품종 대량 생산에 특화된 거였고요. 네. 지금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같은 다른 라인에서 동일한 생산성을 바꾸는 방향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자기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남들하고 똑같은 거 다 안 장착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원가율이 높아질 건데 그 원가까지도 컨트롤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그렇게 공장이 없었던 나라로 가더라도 네.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뭐 이른바 공정 자동화 설비, 그걸 뭐 설비를 설치하는 업체,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걸 운영하는 어떤 뭐 이렇게 제어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 일자리는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것 같아서 이게 참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고용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특히 그런 게 이제 또 큰 기반에는 그 두 가지죠. IT 솔루션. 그래서 뭐 그런 뭐 인프라이즈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런 쪽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도 비슷한 생산성이 나오는 그런 구도는 결국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맞춤으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딜리버리하고 그다음에 조립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로봇 라인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코봇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을 하는 컬래버레이션 로봇이 이제 좀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사실 고용에는 분명히 부담을 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장들한테는 로봇 텍스를 받아야죠. 그거를 이제 로봇세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서로 보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국가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뭐 주장도 나왔지만 뭐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불확실성을 미국만 보다 다 없애버리잖아요. 마치 구원자가 나타나서 말만 해 다 구해줄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원어프라고 대부분 봅니다. 이게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팬데믹이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방송하고 있는 팬데믹이잖아요. 누가 몇 명 죽었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몰라도 두려운데 늘 보고 있으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정말 유례 없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는 거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뭐 연준이 예를 들어서 다 구해주는 것처럼 이번에 주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 주는 거는 좀 그런 노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봐도 사회적 공감대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재원, 재정 그거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준전시 상황인데 지금 이걸 뭐 재정 건전성 물론 우리도 뭐 지표상으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상태지만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지금 너무 열심히 따져가면서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동네에서 그 장사하는 단골 가게를 가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가한테 좀 혜택을 받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정말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억은 되게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우한 가서 전세기 가서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네. 전 국민한테 하는 거 이거는 아니 국가도 예상 못했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면 네. 그거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 국민한테 닥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이 뭐 재난지원금에 뭐 이게 실제로는 어떤 실질적인 격려가 되게 그러니까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